네, 이 시간 이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강의를 하실 텐데요. 우리 첫날이기 때문에 장로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셨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발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에서 교수로 역임하셨고,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강사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 명예교수로 지금 계시고요. 신길 교회에서 장로로 심호하시고 섬기시다가 현재는 저희 교회에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진화론의 실상, 기독교와 과학,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의 책을 저술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강의하실 텐데 나오실 때 좀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년들을 앞에 놓고 이 진화를 강의해보긴 제 일생의 처음입니다. 늘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대학생들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강의해봤는데 이렇게 장년 내지 노년에게 이렇게 이 강의를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감개무량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최영석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진화론의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히 폭넓고 깊습니다. 그걸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 진화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화론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만 좀 다룰게요. 너무 이 폭이 넓기 때문에 그걸 다 지역적인 것까지 다루다 보면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원론적이고 핵심적인 부분, 그렇게 하고 어떠한 형식을 취하고자 하는 간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무엇이고, 그렇게 하고 그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아직도 어떠한 문제가 남아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거꾸로 되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네. 아이고 굉장히 글씨가 작네요. 봤더니 진화론의 윤곽입니다. 진화론의 윤곽은 첫째로는 화학 진화론, 두 번째로 생물의 진화, 세 번째로 인류의 진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오늘 화학 진화론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어요. 이것은 물질에서부터 물질이 복잡해지면서 복잡해진 물질이 조립되다 보니까 원시 생물체, 가장 간단한 한 개의 세포로 된 생물체가 물질에서부터 저절로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다루려면 시간이 또 좀 꽤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뛰어넘고 그 다음에 생물의 진화하고 인류의 진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물의 진화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점진설이고 또 하나는 격변설인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점진설은 다윈의 진화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진화론 하게 되면 이 점진설을 주로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점진설이라는 거는 소진화가 축적돼 가지고 나중에 대진화를 이뤘다 하는 거예요. 대진화라는 건 간단히 정의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 새로운 종류로 변했다. 이것이 대진화예요. 소진화는 뭐냐면 한 종류 안에서 여러 가지 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소진화, 변이가 축적돼 가지고 나중에 대진화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 이 점진설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격변설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격변적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해서 그 대진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진화가 한꺼번에 격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 평형설이라고도 이제 그러는데요. 그 단속적이죠. 계속해서 쭉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변할 때 확 변하고선 그다음에 평형 상태에 들어갔다 또 확 변하고 이러는 건데요. 이제 이 두 개의 주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진화설하게 되면 이 점진설에 이게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인류의 진화는 이제 우리 사람이 가장 고동한 생물에서부터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다음에 이거 좀 조금 더 크게 하길 잘못했네. 생물의 진화부터 얘기하겠어요. 그런데요, 생물의 진화론자들이 주장할 때요, 그 진화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는가 하니 그 지질 연대에 따른 화석의 순서에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걸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 화석이 나오는 지질 시대는 고생대부터예요. 고생대에 7개의 이제 시대가 있고요. 7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그 시대를 캄브리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고 제가 전체적인 개념만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중생대에 3개의 시대가 있고 신생대에 2개의 시대가 있어요. 다 합해서 12개의 시대가 있는데요. 고생대 그 캄브리아기는 대개 5억 4천만 년 전에서부터 5억 7천만 년 전, 그때를 이제 캄브리아기라고 그래요. 그 캄브리아기 이전에는 선캄브리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주로 그 화석이 나오는 시대를 언제부터냐면 캄브리아기 때부터예요. 선캄브리아기는 그 5억 7천만 년 전 이전에는 거의 화석이 없어요. 화석이 없고 뭐 한 개의 세포로 된 화석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것이 조금 있다 뿐이지 그런 화석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캄브리아기 때부터 고생대 캄브리아기 때부터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하등한 생물의 화석으로부터 점차 그 고등한 생물의 화석으로서의 어떠한 순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지질 연대에 따른 화석의 순서는 그러한 순서대로 진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화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 주장입니다. 여기 이제 대충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지금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아직도 남아 있는가? 이러한 얼른 듣기엔 말이에요. 그 얘기만 들으면은 진화론이 확실하게 뭔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캄브리아기에 촉주동물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캄브리아기는 그 지층의 맨 아래층에 있는 건데 거기라면은 제일 하등한 생물의 화석이 나와야지 촉추동물의 화석이 나오면 안 돼요. 이제 여기에 이거는 여기 2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 제가 요건 따온 거고요. 요것은 그 캠프벨이라는 캠프벨 종이요. 캠프벨. 이제 그 유명한 생물학자인데요. 그 생물학자가 쓴 그 바이올로지 텍스트북이 있어요. 고등학교 책 바이올로지 텍스트북이 있고 또 뭐 대학교를 위한 그 학생들을 위한 텍스트북도 있고 전공 학생을 위한 텍스트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요. 아마존닷컴에서 이 책을 제일 두고 옛날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가르쳤는데요. 그때는 한 700~800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이제 1400페이지나 됐더라고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캠벨은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원전 한 60도 못 돼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다른 사람이 6명이 이제 공조해가지고서 이 책을 쓰는데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여기요. 근데 그 책에
이 지질 시대 표가 나와요. 이게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캄브리아기예요. 캄브리아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캄브리아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면 최초의 척추동물이 나타났다.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지질 시대 표를 갖다 연대표를 찾아보면은 언제나 이 캄브리아계의 최초의 척추동물이 나타났다. 이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sudden increase in diversity of many animal phyla라고 그랬어요. phyla라는 거는 그러니까 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갑각류, 뭐 연체류 하잖아요. 그 류쯤에 해당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물이 이제 그 나왔다는 건데요. 물론 이 동물, 애니멀 속에는 척추동물이 물론 포함되지만은 이 척추동물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애니멀 파일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는 좀 이제 다르죠. 이거는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캄브리아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화석이 한꺼번에 발견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은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렇게 얘기해요. 캄브리아기 대폭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캄브리아기 그때 그 화석이 많이 나오는지 이제 놀랄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우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척추동물이 여기 나타났다는 거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다면 이 캄브리아계 척추동물의 화석이 나타나는 거는 순서가 어긋나는 거죠. 순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점. 그러니까 첫째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캄브리아계 척추동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화석의 순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화석의 순서대로 이제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 동일한 장소에서 화석이 전부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화석의 순서라는 것이요. 어느 한 장소에서 뭐 중국 대륙이면 중국 대륙, 미국 대륙이면 미국 대륙에서 쭉 땅을 파고 들어왔을 때 이러한 순서가 쭉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지구 표면 여기저기에서 발굴된 화석들을 갖다가 지질 연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질 연대를 측정하는 게 정확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 지질 연대표를 만드는 걸 언제 만들었는가 하면 19세기 초에 만들었어요. 19세기 초에 만들고 그리고 지질 연대 측정법으로서는 가장 지금 신빙성 있는 그 측정법이라고 알려진 것이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그 지질연대 측정법을 있는데요.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그 지질연대 측정법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 1905년 루더포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 지질연대표는 지질연대 측정법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이제 된 거예요, 이거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참 그거 저도 좀 궁금해요. 그 부분은요. 어떻게 이걸 그렇게 이런 순서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렇게 이러한 순서가 나온다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한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지질연대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에 대해서는 글쎄 우리가 얼마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런지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그러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지질연대 측정법은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이제요. 요걸 얘기해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한 지질연대 측정의 문제점 그랬어요.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그 지질연대 측정법의 원리가 어떤 건가 하면 이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라늄을 이용해서 그 지질연대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우라늄이 붕괴돼요. 뭐로 붕괴되는? 나부로 붕괴돼요. 나중에만 나부로 돼요. 그러면 우라늄 그 지층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그 시료 속에 있는 우라늄하고 납을 함량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분의 납의 함량 곱하기 붕괴 속도에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이걸 지질연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 화석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 그 나비 함량이 얼만큼 있었는가. 이걸 지금 와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라늄이 꼭 화석이 만들어진 그때를 알아서 그때부터 붕괴됐을 리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붕괴돼 가지고 얼마나 납이 그때 그 당시에 축적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에 와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지질연대를 측정하려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그 오류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정법이 있어요. 그 루비디움 스트론튬이라든가 칼륨 알곤 그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질연대 측정을 할 때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다각적으로 해요. 하는데도 거기에 이제 오류가 많고 이제 어려움이 많죠, 이거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요. 내가 뭘 누르고 있어. 이거 실수를 여기 나왔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중간 화석의 결여. 그랬어요.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새로운 종류로 진화하려면은요,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그 화석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그 중간 화석이 없는 데가 어디냐면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위한 뒷받침하는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캄브리아기 시대에 선캄브리아기에 그 많은 화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그러는데 그 많은 화석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화석이 선캄브리아기에서 발굴돼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요. 이것은 뭐 너무나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거 다윈도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캄브리아기 이후에도 중간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캄브리아기 이후에도 중간 화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또 그다음에 조류, 새죠. 조류에서 또 포유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했다고 한다면은 그 어류에서부터 양서류로 가는 그 중간 단계가 나오고 뭐 있다고들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요, 그 중간 단계를 중간 화석이라는 게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모양만 비슷하다, 뭐 중간쯤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중간 화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 여러 가지 그 요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개 중간 화석이라고 한다면은 주관적인 게 많죠. 객관적으로 이걸 기준을 세워서 이건 중간 화석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제 시저새가 중간 화석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거요. 그래서 뭐 새 화석이 사실은 그 시저새보다도 위에서 발굴돼야 되는데요. 새 화석이 이 시저새보다 밑에서 발굴돼야 되는가 이런 일이 많고요. 또 공룡에도 털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룡의 하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시저새 하나만 갖고도요. 이것을 중간 화석이냐 아니냐 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화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진화론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격돌이 있었어요. 1980년에 그 시카고에서 세계적인 그 진화론자 대회를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진화론자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두 개로 갈라졌죠. 두 별로요. 하나는 격변론자고 하나는 점진론자예요. 이 격변론자들이 이제 그당 한 1960년대부터 격변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그 시카고에서 만났을 때 이 격변론자들이 점진론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중간 화석이 있느냐, 중간 화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점진론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니 아직까지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격변론자들이 또 이제 많이 코너에 몰리게 돼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진론자들이 그러면 격변적인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이 뭔가?
그게 대답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윈은요, 그러한 그 중간화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왜 지층은 중간형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 종의 기원에 이런 장이 있어요. 그 difficulty of the theory, 그 학설의 난제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자기의 그 주장, 이 자연 선택설을 통한 그런 진화를 진화에 문제가 있다는, 이 중간형이 나오지 않으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그 학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지요. 그리고 고울드하고 엘드리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격변론자의 대표적인 그 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중간화석이 이제 없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현재 발굴된 화석의 종류가 25만 종류쯤 되는데 25만 종류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의 100배, 중간 화석을 포함해서 그거의 100배가 해당하는 2,500만 종류의 화석이 발굴되면은 그 점진적인 진화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격변론자들이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화석의 순서를 가지고 진화론이 증거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 마지막으로 요 진화론의 논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어요. 요걸 잊어버렸네요. 근데 진화론의 논리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점진적인 차이를 관찰해요. 점진적인 차이를 관찰해요. 그러니까 하여간 점진적인 차이를 관찰하고 그걸 변화로 해석하는, 점진적인 변화로 해석하는 그러한 논리, 해석 논리지. 이것이 나중에 다시 이제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겠어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진화의 방법을 얘기할 때 주로 이 자연 선택설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1959년에 이제 출간했어요. 그래서 그 출간했을 때 그때 아주 그 진화론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뜨거운 열광을 보냈는지요. 첫 판이 나오니까 그날로 다 팔리고 두 번째도 또 인쇄하니까 그날로 다 팔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연 선택설을 넣어서 이제 진화를 이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많은 경우에 이 자연 선택설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자연 환경에 맞게 생물이 변한다고 생각하네요. 자연 선택설은.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요, 우리 생물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연 선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또 오해가 있는가 하면요. 다양한 변이종, 이 다양한 변이종 중에 환경에 가장 적합한 변이종만이 선택된다.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맞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다양한 변이종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냥 새로운 형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변이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종류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이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자연 선택에 해당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 선택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래가지고 여기다 정리해 놨는데요. 두 단계로 설명을 해야 돼요. 첫째는 새로운 형질이 만들어져야 돼요. 새로운 형질, 반드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 선택되는 것은 사실은 자연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린의 목, 요게요. 이게 좀 그림이 이제 엉성한데요. 사실은 여기에 적합한 그림을 새로운 걸 찾으려고 애썼어요. 멋있게 좀 그려진 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좀 그림들이 이 자연 선택설에 해당하는 거기에 적합한 그런 그림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제가요 그 1980년대에 미국 생물 교과서,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속에서 이걸 따온 거예요. 그래서 쭉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한 그 자연 선택설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에 있는 것은 라마르크 설이라고 그래서요. 이건 틀렸다고 이제 이거는 그 판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맨 처음에 짧았는데 높은 데 있는 나무 잎사귀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자꾸 느리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뭐 이런 거예요. 영불영설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당대의 그 얻은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구 선수가 오른팔로 정구 자꾸 쳤더니 오른팔이 좀 늘어났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더니 오른팔이 길어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 요 밑에 것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에요. 요걸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우선 요거 드리기 전에 그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서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첫째는 새로운 형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새로운 형질이 환경 요인에 의해서 선택돼야 돼요. 요거 선택. 그래서 natural selec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게 그 새로운 형질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맨 처음에는 기린의 목이 다 짧았어요. 짧았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새로운 형질이 생긴 거예요. 목이 길어졌어요. 이거요. 목이 길어진 거. 목이 짧은 거하고 목이 긴 거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것이 첫 번째 자연 선택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한발이 다가와도 한발이라는 건 오랜 가뭄을 얘기하는데요. 오랜 가뭄이 오니까 나무 잎사귀도 말라버리고 그 낮은 데 있는 나무 잎사귀는 다 없어지고 높은 데 있는 나무 잎사귀만 있기 때문에 목이 긴 기린만이 높은 데 있는 잎사귀를 따먹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목이 짧은 기린은 먹을 수가 없어서 이게 환경 요인이죠. 따먹을 살 수가 없어서 목이 경쟁해서 졌다는 거예요. 져가지고서 이렇게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늘 보면서 하나 불평하는 게 뭐냐면 이 풀밭에 어떻게 눕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이게 한발이 다왔다면 이 풀밭에 누우면 안 돼요. 이게요. 근데 그래가지고서 이 목이 짧은 기린은 없어지고 죽어서 도태되고요. 환경 요인에 도태되고 목이 긴 기린만이 이 환경 요인에 의해서 선택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목이 짧은 기린에서부터 목이 긴 기린으로 진화했다. 이것이 자연 선택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렇게 됐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네. 그 다음에 이 문제점이라고 그랬어요. 문제점. 여기 문제점이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설에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형질을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가장 그래도 유력한 게 뭐냐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라는 거 알지요? 유전인자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유전병 생각하면 돼요. 유전병.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그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전자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단백질.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만들어지는 형질, 기능은 전부 뭐에 의해서 구현되는가 하면 이 단백질에 의해서 구현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원래 그 근원적인 정보는 DNA, 유전자에 있지만은 그
형질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물질은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DNA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고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원래 형질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철칙이에요. 이때까지요, 지금까지 돌연변이에서 새로운 형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물학자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이제 초파리 같은 조그만 그 예쁜 그 파리가 있어요. 한 2mm밖에 눈이 빨간 파리인데 거기다가 엑스레이를 막 강하게 쏘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막 빨 같은 게 하얘지기도 하고 날개가 뭐 하나씩 더 나오기도 하고 얼마 못 살고 죽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한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요 원래 형질이 없어지거나 그 형질에 결함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원리예요. 이제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런 돌연변이로 인해서 새로운 형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 단계에서 새로운 형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형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제일 이차적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엔 적진 않았지만요. 환경 요인에 의해서 그 형질이 선택된 데는 이 원리 이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그 생물의 종류를 우리가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 한 300만 종류라고 했을 때 각 생물마다 말이죠. 형질이 말이죠. 많아요. 우리 사람만 해도 형질이 최소한 2만 종류의 형질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형질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다 일어났다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환경도 그냥 그 적당한 온화한 그런 환경이면 안 돼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환경이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선택성이 있지. 무슨 적당한 그런 그 정도의 환경이라면은 그렇게 그걸 할 수가 그런 그 선택의 그런 기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만한 그렇게 많은 환경 요인이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있을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이거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겸용적혈구 이걸 진화론자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이제 자연 선택의 사례라고 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적혈구가 있어요. 우리 적혈구는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면 동그래요. 원래 동그랗고 가운데가 좀 오목하게 납작해요. 동전처럼요. 납작한데 가운데가 좀 오목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십만 개의 헤모글로빈이 그 적혈구에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산소가 붙었다가 허파에 와서 붙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의해서 각 그 세포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걸 산소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시 와서 산소를 또 붙여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겸용적혈구는 어떤 모양을 갖고 낫 모양이라는 거예요. 낫이 아니죠. 낫. 그 풀자로는 낫이요. 낫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동글납작한 그런 적혈구의 모양이 낫 모양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왜 변했는가? 거기에 붙어 있는 그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단백질 헤모글로빈은 몇 개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아미노산이죠. 여러분들 아미노산 아시겠죠? 우리가 집에서 그 미원 있잖아요. 그 글루탐산인데 그것도 일종의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이런 그 아미노산이 한 20종류가 되는데 그것이 일정한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돼요. 그것이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그 헤모글로빈은 14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시 자기네들 나름대로 꼬여가지고 어떤 입체적인 그런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내요. 이거요. 그래야지 이제 기능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바로 그 141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한 개의 아미노산, 6번째 아미노산이 다른 거로 바뀌어요. 글루탐산이 발린이라는 그런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DNA,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DNA에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6번째에 그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겸용적혈구라는 그런 모양의 적혈구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나 흑인들 사이에 이런 것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시클셀 애니미아라고 그래요. 시클셀 애니미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겸용적혈구는 산소 운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산소에 대한 그 친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해요. 그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산소 부족, 빈혈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시클셀 애니미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빈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어떤 또 하나는 뭐냐면 빈혈 이외에도 이 난 모양으로 됐기 때문에 조그마한 혈구에 가서 모이게 되면 이것이 혈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유전병인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이 겸용적혈구를 가진 사람이요. 어디에 대해서 강한 거 아니요? 그 말라리아에 대해서 강하대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말라리아로 인해서 그 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이 겸용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이러한 그 돌연변이, 이 겸용적혈구 이런 돌연변이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라리아에 강한 형질을 얻었지 않냐. 이게 자연선택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겸용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결함을 가지고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으로 인해서 이 수백만 종류의 그런 그 생물이 진화했다고 그러면요. 사실은 그 자연 선택을 보여줄 만한 그런 그 정말 찬란한 그런 사례들이요. 수없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사실은 이거 겸용적혈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궁색하다고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것은 돌연변이가 다 이렇게 아까 그래서 해롭지만은 그 중에는 결함이 있는 이런 식으로 결함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돌연변이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자연 선택설을 가지고서 이 진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그 사회 생물학자 이분들은 행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뭐 인간의 도덕성도 자연 선택에 의해서 뭐 성립됐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인류의 진화는 1980년대까지는요. 대개 한 80년대까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전에 인류 진화설 유인원에서부터 직립원인으로 진화했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직립원인에서 니안데르탈린에서 현생 인류 이게 이제 우리 인류죠. 이런 식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쭉 배웠고 가르쳤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뒤집혔어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프리카 기원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아프리카 기원설이라는 건 간단하게 뭐냐면 호미니들 사람 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직립원인 니안데르탈린 그 외에 뭐 호몰라, 하빌리스, 호모 에가스터 이런 것들 호모가 붙은 거를 전부 호미니드 사람 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으로에서부터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진화해가지고 아프리카를 탈출해가지고 유럽 대륙이라든가 아시아 대륙으로 나와서
거기에 사는 네안테르타린이라든가 직립원인이라든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하이델베르크인을 다 이제 무찌르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현생 인류만이 이제 독자적으로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이게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조상 문제예요. 이거 조상 문제, 현생 인류의 조상 문제. 왜 그런 게 생겼는가 하면요, 네안테르탈인의 mtDNA 분석 결과 때문에 그래요. 이 mtDNA라는 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DNA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속에 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 있는데 그 핵하고 세포막하고 사이에 조그만 그런 그 소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소기구.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우리가 그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 생물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ATP인데 그걸 만들어내는 기구를 조그만 기관을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요.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조그만 DNA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그 DNA 조각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아마 그때쯤 전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인류도 사람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제 그 뭐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이제 이렇게. 근데 다 포함하면 뭐 우리 인류가 한 100종이 넘는데나 봐요. 근데 그런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그 인류에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채취해 가지고 DNA 분석해 본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해. 근데 우리 인종에 상관없이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그런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DNA.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네안테르탈인의 그 화석, 뼈를 아마 거기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래요. 골수세포를 채취한 것 같아요. 뼈밖에 없으니까. 골수세포 말라 빠졌지만은 그 속에도 미토콘드리아를 채취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그 네안테르탈인의 그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 본 거예요. 분석해 가지고 사람의 것하고 비교해 봤더니요. 놀랍게도요. 같을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 자신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요. 이 네안테르탈인은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없다. 이건 separate species. 아주 독립된 딴 종류의 그런 종류다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 조상의 위치를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요? 현재는 인류 조상을 찾고 있어요. 왜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여기 이제 호미니드라고 그러는데 호모 에르가스터라든가 여기 850cc 뇌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립원인 1000cc, 하이델베르크인 1200cc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현생 인류가 1350cc. 그리고 사실은 그 네안테르탈인은 여기 적지 않았지만은 우리 현생 인류, 우리 사람의 두개골보다도 더 커요. 사실은요. 좀 더 커요. 1400에서 1600cc 정도 가량 되는데 그런 게.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한동안은 말이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서 호미니드에서부터 현생 인류가 진화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새 와가지고서 자세히 좀 공부를 해봤더니요. 이 하이델베르크인에다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요. 여기에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근데 하이델베르크인은 이게 화석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는 이 하이델베르크인도 직립원인에다가 포함시켰던 화석이에요. 그런데 1907년에 처음 하이델베르크의 근처에 있는 마월에는 그 동네의 그 채석장에서 이 그 하이델베르크인을 발견했는데 이 턱뼈 하나를 이제 발굴한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이제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현생 인류의 진화의 하이델베르크에서부터 현생 인류가 진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게
단종을 못 하고 있죠. 근데 단종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어요, 이게요. 남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인류 진화론은 아직도 그 진화론자 자신들에게도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만 하면 되겠네. 마지막으로 진화론은 과학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예요. 과학의 방법은 첫째로는 관찰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요. 관찰인데요. 관찰을 왜 하는 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이제 뭘 관찰하는가 하면 점진적인 차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까도 화석이요. 뭐 이게 점진적인 차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진적인 차이를 점진적인 변화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점진적인 변화는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진화론자들이 점진적인 차이를 놓고 늘 변화 하는 그 변화라는 말을 쓰는데 변화라는 말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점진적인 변화를 관찰하는 게 꼭 필요한데 그것은 관찰이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과학의 방법은 실험이 있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증명을 하는데 원인을 알아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자연 선택을 실험으로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물에다가 막 돌연변이를 막 엑스레이를 막 쪼여서 이렇게 했더니 새로운 형질이 나오고 그게 진화됐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걸 실험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실험의 대상이 안 돼요. 실험의 영역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하나의 그 역사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식인데요. 제가 그걸 되게 이제 진화론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로 마치겠어요. 끝내면서요. 제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어요. 첫째로 창조는 과학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요. 과학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그랬어요. 모든 세계 이 성경에서는요 자연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가끔 그 네이처라는 말이 나오긴 하대요. 버전에 따라서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자연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안 나와요. 자연희라는 말이 한번 딱 나오는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자연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말은 이제 적절치가 않은데 그래서 모든 세계, 만물 이런 표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렇게 하고 그 토기장이가 이제 에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이제 토기장이 말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꼭 토기장이와 같았어요. 그 모든 생물을 짓는데요. 비슷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진화론자들은 이 점진적인 차이를 보기만 하면 자기들의 그 전유물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도요. 점진적인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를 얼마든지 창조하셨어요. 우리 동물에게는 입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는 입이 있어야지 먹지요. 근데 사람에게는 사람의 입이 있고 개에는 개 입이 있어요. 사람에게 개 입을 갖다 붙일 수도 없고요. 개에 대해 사람의 입을 붙일 수도 없는 거죠. 네.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너무나 유머러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게 다 그런 입을 붙였어요. 그래서 점진적인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죠. 점진적인 차이가 다 보여요. 그런데 점진적인 차이가 보인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점진적인 변화로 해석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뒤에 있는 말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여다음 주일에 제가 그 유신 진화론 말씀드릴 때 그때 이 말씀을 맞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무슨 증명됐다거나 이걸 사실로 볼 수 있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